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의 10가지 기본 법칙 중에 7번째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번째 법칙은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질문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잊혀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망각 곡선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학습한 지 겨우 1시간 내에 학습한 것의 50에서 60%를 망각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8시간 후에서 한 12시간 후가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을 어,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집중적으로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지 않는 한 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뭐 우리가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마케팅 조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 뭐 3개월 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그런 구매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의존하는 질문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해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기된 것이 떠오른 것이 원래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에서 이제 떠올린 것이 사실은 원형을 그대로 재생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상상과 또 사고의 산물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별개의 내용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전혀 그 이전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재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설문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추측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특히 이제 그런 마케팅 관련된 소비자 조사를 할 때도 보면 광고를 어디서 봤느냐, 또 그 브랜드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하는 이런 애매한 질문에 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에 광고를 봤다든가 아니면 그 브랜드를 구매한 사람, 또 그 광고나 브랜드 제품으로부터 뭔가 강인한 인상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러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추측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사실은 당신이 최근 일주일간 사신 물건의 브랜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일주일간 보신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라는 식으로 좀 방식을 바꿔서, 질문을 좀 바꿔서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기억에 의존한다는 게 어, 정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뭐 일주일간 뭐 물건 구입한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당신은 매주 백화점에 가십니까? 뭐 당신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와 같은 평상시의 행동을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응답제 기억상에서 착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그죠? 보통이라는 말이 보통이라고 묻게 되면 몇 시에는 일어나야지 하는 식으로 체면을 생각한 그런 응답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부분들이 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면 응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특정 시점의 행동을 물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일상 행동을 추측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백화점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게 답변이 나오겠죠.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일어난 건 뭐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정 시점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것도 좀 최근으로 가까운 시기로 해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객관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질문 형식에서 대부분 모두가 이제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것을 좀 선택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먼저 특정 일시의 행동을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 유효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가 맞다 라는 그런 그 질문 방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내용에 맞춰서 질문들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기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습한 소재의 참신성, 자극의 강약, 그리고 연상의 정도.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법칙은 심리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심리의 흐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맥락이라는 걸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 항목이나 질문의 배열 방법은 심리적인 순서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심리적 순서라는 것이 그 인터뷰어가 즉 면접원이 가장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게끔 마련된 그런 질문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은 리서처가 여러 가지 조사 항목들을 논리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취급할 수 있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순서라는 건 질문할 때 면접원이 좀 부드러운 특별히 맥락에 어긋나지 않게 매끄럽게 이제 질문을 하는 순서고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은 이제 연구원이 설문지를 만들면서 앞뒤 그런 논리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설문지 구성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제 응답자로부터 적절한 답,
그죠? 적합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얻어내지 못하면 유효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심리 흐름에 따라서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 와중에 뭐 뜬금없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쭉 질문의 흐름에서 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난데없이 그건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에 맞는 심리적 흐름을 깨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지가 구성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가장 응답하기 쉬운 것으로 하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쉬운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관심을 응답자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응답자가 조사에 좀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느냐 아니면 좀 거부적인 태도로 나오는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거부감이 드는 그런 질문부터 하는 거는 피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때로는 후에 집계나 분석에서 제외되는 불필요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그런 중요 분석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그런 질문들로부터 시작해서 좀 가볍게 진행해 나가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처음에 질문들은 좀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것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거다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우리가 심리 흐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일본의 기업 메이커 중에 노사 대책이 가장 좋은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부터 조금 응답자가 주춤할 수 있죠. 그리고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질문이에요. 좀 껄끄럽잖아요. 노사 대책, 그죠? 또 역시 근처의 슈퍼마켓에 쇼핑하러 가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좀 편안하니까, 그죠? 집 주변에 있는 근처 슈퍼마켓으로 쇼핑하러 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은 크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요. 질문의 연결은 문제마다 군을 형성하도록 배열해. 그러니까 그 질문의 군이 이제 형성될 수 있도록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 맥락에 맞는 질문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 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배열을 하고 사고의 흐름에 병행하도록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체로서의 발전을 꾀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응답자가 점차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조사 항목이나 질문이 많지 않더라도 순서가 일정치 않고 이곳저곳을 쓰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좀 정신없이 묻게 되면 응답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순서가 좀 정연하고 다음식으로 묻게 되면 질문이 좀 많더라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피로감이 좀 덜하긴 그런 상황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미묘한 질문은 좀 가능한 한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 미묘하다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질문,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꺼려하는 질문이 되는데, 뭐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뭐 워밍업이 되면 답변하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뭐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필요한 것을 넣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페이스 시트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질문 중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음, 그런 개인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응답자 연령, 성별, 세대주와의 관계, 학력, 직업, 지위, 가족수, 수입, 구독신문 등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질문지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질문이 그 심리적인 흐름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대하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다섯 개의 원칙을 쭉 얘기했는데 이 다섯 개의 원칙이라는 게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다 충족시키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포기할 건 포기하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은 연구자가 기준을 세워놓고 설문지를 구성하는 게 좋겠죠. 중요한 거는 바로 응답자가 진실을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칙, 아홉 번째 법칙은 앞의 질문이 다음 질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바로 앞에 질문을 함으로 해서 뒤에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에 영향을 받는 질문들이 있죠.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정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즉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를 하는 거죠. 가정교사는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라서 자녀의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교육적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B2 질문에서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정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가정교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인데 A 질문을 하고 B1 질문을 하는 경우와 B1 질문을 먼저 하고 B2 질문을 A의 내용을 다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A를 처음으로 질문한 경우에 B1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60.4% 중 48.6%까지가 가정교사는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해도 무방하다. 얘기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B의 경우는 오히려 옳다라는 응답이 좀 적게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B2 질문을 하고 이제 A를 물어보게 되면 그 B2의 내용이 B1 내용이 분명히 이 A라는 질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리오버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B1 질문을 먼저 해두면 뭐 당연히 큰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그런 배경 내용을 B1의 질문을 해놓으면 A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물어보게 되면 나쁜 경우로서 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죠?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가정교사를 하는 것이
틀림없이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성이 14%로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법칙은 사전조사 후에 기입하기 편하도록 그 체계를 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 만들어 놓고 반드시 프리테스트라는 걸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전조사를 통해서 여러 그 사전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게 되고 그 피드백을 좀 보니까 아 이거는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되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전달하거나 받을 때에도 어떤 부호 심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잘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심볼로는 말, 문자, 도표 이런 것들이 있죠. 역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화장실,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화장실 입구에는 숙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볼 수 있고, 또 남자 화장실에는 그 남자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경험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커뮤니케이션 갭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설문지 안에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오피스걸이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칭찬할 생각으로 그 옷 예쁘네요 라고 말했는데, 그 옷 예쁘네요 라는 말이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태도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옷은 예쁜데 얼굴은 그건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업무를 게을리하는 주제에 옷만 신경 쓴다라고 조롱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사실은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 설문지를 응답하는데도 좀 확실하게 그런 의미상으로 혼선이 없도록, 그죠? X라는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Y라는 부호를 사용할 때에는 부호의 해석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상대방이니까, 그죠? 질문을 한 사람이 아니고 질문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자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부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능력에 맞게 볼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을 사이버네틱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배의 조타수, 방향키와 같은 의미로서 쓰이는 거래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을 마주치느냐에 따라서 암초가 있게 되면 피하고, 또 저쪽 편에서 배가 오면 피해서 간다는 뜻으로 조타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피드백하면서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설문지 사전조사를 하고 나면 그 사전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야 이런 내용은 좀 내가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라는 피드백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필요하면 이제 부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질문지를 만드는 10가지 기본 법칙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형태나 체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도 않고 많이 휴지통에 버린다든가, 또 대상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조사원이 충분하고 정확한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질문 내용을 연구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 내용 연구 검토라는 측면과 그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좀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제 설문지를, 질문을 만드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기 쉽도록, 그죠? 조사하기 쉽도록 이치에 맞게 설문의 내용이나 순서 등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배려라는 것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이것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조사를 하는 입장, 또 설문지를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응답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선 처음 받아들고서 그 설문지를 쭉 보게 되면 느낌이 다르게 또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질문을 하는 입장과 질문을 받는 입장은 분명히 달라요. 그거를 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문지 작성법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 형태의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이제 작성 사례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응답자가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스크리닝 퀘스천, 여과 질문들은 맨 앞에 물어보죠. 그래서 뭐 이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지금도 이런 유형 그대로 쓰고 있죠.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런 내용들, SQ라고 하는 것이 스크리닝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99년 6월 이후, 이게 이제 예전에 좀 만든 거라, 섬유유연제를 구입한 적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면접을 계속하고, 없다 그러면 면접 중단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가장 먼저 물어보는 인지도, 상기도 질문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태는 뭐냐,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상태는 뭐냐.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이제 물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 엔딩에는 주로 이제 데모그래픽, 데모변인들, 그죠? 세대 구성은 어떠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은 몇 명이냐, 연령 분포는 또 어떻게 되느냐, 기아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어떤 형태냐, 뭐 이런 것들, 그죠? 거기다가 또 뭐 자가냐, 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도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척도 4가지의 유형을 물어봤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질문지가 만들어지는지, 질문이 만들어지는지 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뭐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분리형 항목이죠. 그리고 결과는 보통 퍼센트로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평균을 낸다든가 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척도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고, 통계 분석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임의 척도라는 거고, 뭐 비교 방법도 없죠.
평균 축적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최빈치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그죠?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모스 통계 방법이다. 빈도나 교차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대부분 분류 항목으로 사용되는 뭐 남녀 성별, 연령대, 혼인 상태, 거주 지역, 뭐 직업, 점포 형태, 상표 구분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 척도를 물어보는 방식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객관적 형태의 질문으로 물어보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나요? 뭐 본인, 그러면 이제 지시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지시문들은 4번으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동성 친구, 그 다음에 기타를 적을 경우에 응답자 2에서 9번의 응답자는 문 3-1로 이런 지시문들이 계속 설문지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줘야 질문의 흐름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수기 구입을 위한 정보 수집은 어디에서 하셨느냐, 2개만 골라주세요. 2개 고르도록 하는 거고, 또 언제 결정했느냐 상표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1, 2번에 응답했을 땐 10-3으로 가고, 구입하는 시점에 했으면 10-5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설문과 질문에는 특히 이런 마케팅 소비자 조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지시하는 항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척도와 관련된 질문들은 순위를 물어보는 거죠. 측정 대상의 순서에 따른 구분, 거리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통계 처리에 역시 제약을 받죠. 순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메디안, 중앙값으로 물어봅니다. 분석을 하는 거고, 분석 방법에서는 서열 상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랭킹을 상관으로 산출하는 캔달 지수라는 게 있고, 또 뭐 비모스 통계 분석을 하죠. 뭐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뭐 상표 선호를 순서대로 물어보는 거나 상표 품질을 등수를 매겨달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뭐 섬유유연제 그런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명명 척도의 경우도 살펴봤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구입 시 고려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최근 구입 시 고려한 중요한 순서대로 1위에서 7위까지로 순위를 매겨주세요. 그러니까 1부터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3개 상표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도 순위를. 그 적절한 상표는 뭐냐라고 하고, 그 상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6순위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6가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상표가 제일 중요하면 1, 뭐 가격이 그 다음에 중요하면 2, 이런 식으로, 뭐 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3, 이렇게 부가기능, 용기 편리성 이런 거 4,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겠죠. 5, 6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표의 가장 적절한 상표는 뭐냐라고 해서 뭐 여기다 체크를 하게. 가격은 뭐 피존이다. 기본 기능은 쉐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상표와 관련된 순위를 받고 상표를 선택하는지 충분히 아셨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서열 척도로 뭐 캡틴이라는 술을 즐겨 먹을 것 같은 사람을 순서대로 두 개만 골라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를 제시하고 이 보기에 있는 대상들 중에서 1순위가 누구냐? 뭐 사교적인 학생이다. 2순위는 이성에 인기 있는 학생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으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등간척도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질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순서와 거리는 있지만 원점, 절대 0점이 없는 척도죠. 등간 척도가. 절대 0점이 없고 이제 간격, 우리가 등현 간격이라고 해서 간격이 동일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술 평균, 평균과 표준 편차는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수 통계 및 비모수 통계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보통 온도, 시간, 뭐 주가지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지도, 상태 선호도 이런 것들은 다 등간 척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음에 물과 정수기로 정수된 물이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 이런 이제 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물과 정수기로 정수된 물이 완전히 같은지 전혀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정도로 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차이 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등간 척도라고 볼 수 있겠죠. 맛있는 물, 이런 식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위생적인 물도 다르다. 순수한 물은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정수기에 대한 주부님들의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부님 생각에 좋은 정수기는 어떤 정수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조회사의 경우는 전문회사, 뭐 구입체의 경우는 방판사원, 뭐 일반 유통점 그러면 난 방판사원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수능력, 위생 지향이냐, 미네랄이 포함되느냐, 위생을 아무래도 더 중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가기는 정수 관련 기능, 기타 부가기능, 정수 관련 기능이 난 더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역시 등간 척도로 이건 이제 7점 척도가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에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판단이 안 되는 경우 보통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통 5점, 7점 이런 홀수 척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특히 연구할 때 보면 짝수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는 그죠? 모든 걸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도 있고 거리가 있고 절대 0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절대 0점. 절대 0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모든 통계 분석이 다 가능해요.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뭐 몇 배 더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비율 척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모든 모수 통계, 비모수 통계 다 쓸 수 있죠. 무게, 길이, 연령, 소득, 가격, 뭐 매출액, 구매 항목 이런 것들이 다 비율 척도로
측정되어질 수 있는 항목들. 그래서 이제 비율 척도를 질문하는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죠. 1년 전에 먹었던 비율을 100이라고 할 때 요즘은 얼마나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 거를 물어보죠. 최근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할 때 라면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이라야 사 먹기에 적당한 것 같으냐, 라면 가격에 대한 그 생각을 물어보는 거고요. 뭐 직접 얼마라고 적겠죠. 제조 공정에 따라 맛, 영양, 건강을 개선한 라면의 경우 기존 라면과의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라야 사 먹는데 적정한 것 같으냐, 그죠? 이런 맛과 영양, 건강 모두를 개선한 라면이다. 그러면 좀 더 비싸야겠죠. 기존 라면과 1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적합할 것 같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뭐 200원 정도 차이 나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라면이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고 워낙 자주 먹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가격 차이를 두지는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의 사용 만족도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정수기의 사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세탁기와 비교했을 때, 또 에어컨과 비교했을 때, 또 식기세척기와 비교했을 때 정수기의 만족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도 이런 비율 척도에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세탁 10회 중에 섬유유연제의 사용 횟수는 몇 회? 뭐 10회를 모두 쓰면 10이라고 적겠죠. 그죠? 10회를 다 쓴다. 모든 세탁에 다 섬유유연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한 달 평균 섬유유연제는 몇 개 정도 사용해요? 1개월에. 뭐 섬유유연제를 몇 개나 구입하십니까? 또 사용하는 거랑 구입하는 건 다르죠. 뭐 미리 좀 더 구매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건 몇 개인데 구매하는 건 몇 개인지 각각 물어보는 거고, 주로 구입한 섬유유연제의 용량은, 근데 사실 용량을 물어보면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 제품 일반적으로 쓸 때 뭐 1리터, 그럼 1000ml가 되겠죠. 우리 뭐 보통 1리터짜리 쓴다. 1000ml짜리. 우리는 500ml 정도 쓴다. 그 정도는 아마 자주 사용하니까 용량도 크게 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방 척도라는 게 이제 오픈형 질문이죠.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이유, 그죠? 거기서 뭐 이라고 응답한 사람,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또 뭐냐? 또 평소 웅진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이런 거 이제 자유 응답을 받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들 하는지 또 구체적인 이유까지 물어봅니다. 이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입하고 싶은 정도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반드시 구입해야겠다라는 5점 척도와 같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거죠, 이 경우. 또 뭐에 응답을 하던 간에 그 이유를 또 물어봅니다. 개방형 질문. 반드시 구입한다 그랬으면 그 이유는 뭔지에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방형, 오픈형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기카드라는 것은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원이 면접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설문지 보여주지 않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예전에는 다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보기카드가 다 필요 없고 설문지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설문지 작성 사례까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